비정상적 의사표시 첫 번째 107조.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보죠.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문장이 두 개가 있고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앞에 게 본문이고 뒤에 게 단서.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 자, 이때 진의 아님이 뭐라고요? 의사표시의 불일치. 그걸 알았어요, 스스로. 그래도 효력이 있다. 그 의미가 뭐냐? 갑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은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도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하지요. 스스로 알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가 된단 말이죠. 이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사지 효과는 그대로 발생하니까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회사가 수리하면 사직서를 짐 싸야 한다. 그게 원칙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악의라고 합니다. 알 수 있었다.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이때 알았다. 악의예요. 알았다. 이 과실이 문제. 과실은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결국 몰랐다. 그거를 과실이라고 해요. 그 과실은 선의과실이에요. 선의과실. 부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악의 또는 과실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비진의 표시 조문입니다. 조문. 자, 의는 지금 거짓 사직서 자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요건은 간단하게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왜 그러한 비진의 표시했는지 그 이유, 동기였었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게 됩니다. 그건 요건이 아니에요. 세 가지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효과가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랬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그 의무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거를 이제 사례 하나 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이 A 토지를 증여를 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자,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것,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것, 비진이에요. 그렇죠? 원칙이 어떻다 그랬어요? 원칙이 유효라 그랬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도 유효가 되는 거야.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권리자하고 거래했으니까 병이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묻지 않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다만 예외. 을이 갑에게 증여 의사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증여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따라서 등기도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무권리자다.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은 무권리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아까 이중매매에서 본 것처럼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게 있더래.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가서 나하고 을 사이의 증여는 비진이 표시고 을이 알았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너도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까 이중매매 같은 것들은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따라서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았다. 정은 권리자하고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정은 설령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죠?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 보통 전득자라고 부릅니다. 전득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요거를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자, 법칙의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저기 써먹을 거예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선의의 제3자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여도 보호된다. 결과가. 그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일단 요 정도. 비진이 표시 조문 확인하고요. 거짓 사직서 제출 확인하고요. 사례 형태로 그 효과를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제3자까지 끌어들여서 전득자까지 끌어들여서 결론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107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의의를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의의를 읽다 보면 세 번째 줄에 심유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이거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인데 속마음을 감춘다라는 뜻이에요. 심리유보라고 합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1, 2번은 나중에 할 겁니다. 어려워요. 오른쪽에 보면 요건이 있어요. 타이틀만 읽어보시면 되죠.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넘기면 효과가 나왔어요. 원칙 유효라고 되어 있죠. 판례 보세요. 물을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사회에 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쫓아가지고 나는 사직의 의사 없다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사회가 뭐랬어요? 몰랐는데 그랬겠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회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이 되는 판례예요. 반면에 예외 무효라고 돼 있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근로자 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직서를 반려하고 나머지는 수리하고 그러겠죠. 자, 이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겠죠. 회사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이란 말이지. 그리고 회사가 내라 그랬으니까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직서 제출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있지. 3번에 동그라미 1번.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딱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됐다고 해주세요. 자, 한 장을 넘기면 기출 예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인이 아닌 이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알았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틀렸죠. 그래서 아까 조문을 좀 기억해달라고 확인한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도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자, 비진이 표시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기억합니다. 조금 중요한 게 허위 표시예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1항에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의의 제3자 규정이 있어요. 자,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건 뭘 말하는가? 갑이 비진이 일을 해요. 근데 을이 이거 알아요. 그리고 합의를 해줘요. 즉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이 표시를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합의 대신 통정, 통모, 양해, 짜고 이런 말로 써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생각해 봅니다. 갑이요,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갑의 땅을 경매를 넣으려고 해. 강제집행. 갑이 안 되겠다 싶어요. 재산을 빼돌려야 돼. 숨겨놔야 돼. 그래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장매매, 허위매매 등기를 넘겨주었다는 거죠. 이때 갑은 가장매매니까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한 거겠죠. 상대방이 합의해 줬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허위 표시의 예가 됩니다. 가장매매가. 자, 이런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일단 비진이가 성립해야 되니까 비진이 표시 요건 3가지. 아까 뭐가 있었죠?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이 플러스 합의하였을 것.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허위 표시 효과는. 효과. 얘가 알았다면 무효였었죠, 아까. 근데 알면서 뭐까지 했어요? 합의? 당연히 무효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또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해? 선의 제3자에게. 자, 이게 허위 표시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허위 표시는 요거, 사례부터 요거. 법률 관계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이 채권자의 강제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자, 이때 가장매매 허위 표시로서 무효. 아까 108조에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로서 무효라면 당연히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도 무효.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이 A 토지는 여전히 누구 소유다? 갑 소유다. 그렇죠? 자, 이때 이 가장매매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지요. 아까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저당권 허위 매매 판사의 질서행위 아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등기 돌려달라. 등기 돌려달라. 즉 을등기를 말소하라. 요거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은 안 해요. 할 수는 있는데 안 해. 왜 안 해? 얘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는 을에게 등기가 남아있는 한 경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물을.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걸 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민법에 있더란 말이지. 채권자가 법원으로 달려가 가지고요. 판사님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만 이게 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요. 어쨌든 갑의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갑과 을과의 계약을 취소시켜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입장에서 가장매매가 맞다면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한다. 그리고 을등기는 말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줘요. 그러면 채권자는 그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를 가서 말소를 시키고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세트. 어쨌든 채권자 취소권 됐나?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두 번째 병에게 팔아먹었다. 우리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갑을 배신한 거죠. 친구를 믿고 넘겨놨더니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이때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선의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여기도 뭐가 있다?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병은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요.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이게 1억짜리 땅인데요. 을이 선의의 병에게 2억에 팔았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의의 병의 입장에서는요. 1억짜리를 2억에 샀으니까 차라리 무효가 더 나아요. 병의 입장에서는 무효다. 가져가라. 그리고 2억 돌려달라. 이게 더 나아요. 병이. 그쵸? 이때 우리 대법원은 어차피 이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을과 선의 병 사이의 이 계약이 병에게 불이익하다면 차라리 병은 뭘 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즉 갑이 선의의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병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어느 한쪽은 주장을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을 때 요거를 싸잡아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문에서. 그래서 앞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쪽은 주장 못하는구나. 근데 저쪽은 주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진짜 뜻이에요. 또 하나 병이 선이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7천에 샀어. 선의의 병이. 그럼 병은 무효 주장 안 하겠죠.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정한테 팔았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엄폐물의 법칙이 또 적용되겠죠.
따라서 정은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은 분명히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고를 받으려면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이 선의의 제3자가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선이라는 건 모르는 건데 모르는 선의가 두 가지가 있다. 조심해도 모르는 선의 무과실과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선의 과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3자는 그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지. 선의이기만 하면 못 된단 말이야. 분명히 조문해서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병이나 정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쵸? 갑 따져야죠. 여러분이 갑이에요. 친구 을을 믿고 부동산을 등기를 넘겨놨더니 친구 을이 선의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아니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라니까. 을한테 맡겨놨다니까 믿고. 근데 을이 선의 병에 홀랑 팔아먹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니까.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돼? 을한테 따져야죠. 병한테는 못 따진다니까. 자, 을한테 뭘 따져야 될까요? 첫째, 1억짜리인데 을이 7천을 받고 팔았어요. 지금 을에게 7천이 있어. 자, 을의 이 7천만 원. 남의 땅 무단으로 팔아먹어서 받은 돈이죠.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을의 입장에서는 7천이.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내 걸 팔아먹고 부당하게 받은 이득 7천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이 을에게 7천 돌려달라고 탁달을 해서 돌려받았어. 돌려받았는데도 찜찜해. 왜 찜찜해요? 얼마짜리였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자, 갑에게 손해가 있지요? 얼마가 있어요? 이거 따로 청구할 수 있냐는 문제가 또 생겨요. 있다 없다? 있다. 두 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장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딱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 놈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구별.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써드려야지. 진짜로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증여세를 계산하니까 어질어질하게 증여세가 나와. 안 되겠다 싶어서 증여했다는 것을 감추고 은닉을 하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실제로는 증여를 했는데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를 쓴 거예요? 매매계약서. 자, 이때 당연히 매매는 가장행위니까 허위 표시로 무효일 거예요. 요 놈이 문제예요. 요거. 증여 은닉행위. 우리 대법원 이거 요건 갖추면 유효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은닉행위 및 가장매매는 무효다. X 은닉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은닉행위가 유효하다면 을등기도 유효라는 게 판례예요.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라는 거예요.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말이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권리자하고 거래했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가장매매하고 다르죠? 달라. 이거 달라. 등기 달라. 제3자 달라. 구별하셔야 되죠. 그쵸? 고개를 맨날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그죠? 머리가 무겁고 아파서 끄덕끄덕 하신 거죠? 이해는 돼요. 그죠? 이제 집에 가서 기억이 나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장까지 계속 리바이벌 해가지고 기억을 남겨둬야 돼요. 일단 허위 표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게 첫 번째거든요. 조금 어려운 게 요거예요. 제3자, 요놈.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잘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됐다면, 갑하고 병 사이에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 갑하고 병은 두 가지 갖고 싸워요. 하나는, 너 제3자냐 아니냐. 108조행이 제3자냐 아니냐 가지고 싸울 것이고요. 두 번째, 제3자라면 선이냐 악이냐 가지고 싸울 거예요. 갑하고 병이 싸운다면. 그렇죠? 땅 소유권이 걸려 있으니 얼마나 박 터지게 싸울까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병 사이에는 병은 나는 제3자다. 갑은 너는 제3자 아니다. 또 하나, 병이 제3자라면 나는 선이다. 갑은 너는 악이다. 이 두 가지 갖고 싸울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제3자냐 아니냐 가지고. 자, 이때 제3자에게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물론 예외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첫째가 우리 대법원이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 찬찬히 듣기만 하세요. 이따 확인할 테니까.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이 누가 있었죠? 상속인. 을 제외. 갑과 을 제외. 갑과 을의 상속인 제외.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이 제3자래요. 이때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허위 표시 이후에 등장한 사람.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병한테 1억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병은 갑에 대한 채무자예요. 그런데 갑이요, 이 1억 채권을 을한테 가짜로 팔았어요. 채권 가장양도. 허위 표시죠. 그죠? 이때 채무자. 이 제3자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제3자가 되려면 허위 표시 이후에 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좀 전에 제가. 근데 얘는 허위 표시 이전부터 채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허위 표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로 했으니까 당연히 상속인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데 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냐? 이거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권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을은 소유권이 없죠. 즉 이 소유권 등기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거래한 거예요. 진짜라고 믿고.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가짜 권리를 진짜라고 믿은 자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가짜 권리를. 그렇죠? 그런데 여기요. 가장매매가 있고
그 가장매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갑이 무에게 팔았어요. 양도.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얘 보호되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 아니죠. 왜 아니에요? 진짜 권리를 샀단 말이죠. 이거 진짜 권리죠. 갑은 을이 7천에 팔았으니까 진짜 3천의 손해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짜 권리가 아니라 진짜 권리예요. 진짜 권리. 그러니까 얘는 설령 허위 표시 이후에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가짜 권리가 아니라 진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위 표시 108조 2항의 선의 제3자와 관련해서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판단해야 되는데 해당한다에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 허위 표시 후. 두 번째가 후라 하더라도 가짜를 진짜로. 이게 제3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 전부터 있었던 채무자나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나 허위 표시 이후에 등장하긴 했으나 진짜를 산 사람,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이때 제3자가 아닌 놈들을 나중에 11놈을 외워야 돼요. 몇 명? 11명. 그 중에 오늘 3놈을 본 거예요. 아닌 놈. 2놈밖에 안 봤는데? 좀 전에 아까 살짝 뭐라 했어요? 상속인. 그것도 답으로 간혹 나와요. 11놈 중에서 지금 3놈을 외웠습니다. 놈이라니까 좀 그러네. 3사람.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허위 표시 당사자의 상속인.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딱 요 정도. 오늘 허위 표시에서 화식하실 내용들이. 67페이지를 가면 제3자 괜히 했나? 표정들이 어두워졌어 갑자기. 108조 1항 2항이 있고요. 의의가 있습니다. 그의 의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병을 면하기 위해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넘겨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례 형태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따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교재 이것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 얘만 이렇게 딱 들어놓은 대부분 교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요건은 1, 2, 3이 비진입 표시 요건이고요. 4가 추가되는 요건이에요. 1, 2, 3, 4까지가 요건이죠. 5번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허위 표시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효과. 동그라미 1번 기억, 무효. 그런데 허위 표시가 반사회질성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소, 등기 청구예요. 이게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2개가 있는 거야. 을이 팔아먹기 전에는 말소, 등기 청구. 을이 선의병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돈 내놔. 2가지가 있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니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냐? 된다.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보호된다. 이게 뭐라고요? 엄폐물의 법칙. 이게 엄폐물의 법칙. 엄폐, 숨긴다, 감춘다. 이거 명칭까지는 뭐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꼭 좀 확인해야 되죠. 왼쪽 참고에 있죠.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하여 갑의 부동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면 갑은 그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오른쪽 니은 두 번째 줄 제3자는 선의 인지만 문제가 되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선이 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없든 보호된다. 그 다음에 디귿.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기준이 나와 있죠.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자, 여기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관문, 허위 표시 이후 짜잔 하고 등장. 두 번째, 그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가짜를 진짜로 믿고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밑에 심화 2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채권 가장량도 채무자 동그라미 5번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것까지 볼 거예요. 7번 있죠. 그죠? 7명밖에 없네.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일단 추가. 여기 넣었어.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하나 추가 일단.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리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자. 한 장을 넘깁니다. 양가로 5번. 허위 표시와의 구별 개념이라고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은디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매매는 가장행위는 무효,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무효. 그래서 밑에 기출예제 보세요.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정했을 때 증여 매매 모두 무효다. 땡. 증여는 유효. 그런 식으로. 됐죠? 자, 허위 표시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중에서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정상적 의사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착오입니다. 109조. 일단 착오는 아까 황사 마스크를 사러 들어갔다가 엉뚱한 면 마스크를 사갖고 나오면 이정환이 생각하시면 되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황사 마스크 사러 갔다 엉뚱하게 면 마스크를 달라고 표시해요. 이거를 제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모르고. 이게 착오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 자, 그런데 109조에 보면요. 이런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고요. 유효하고. 다만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 뭐 할 수 있도록? 취소를 하도록 해놨어요. 취소. 그냥 착오가 아니라 어디에 착오?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만약에 했는데 갑에게 이런 착오가 있을 때 갑은
착오를 이뤄 취소하려 할 것이고 어는 취소를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둘이 싸움이 붙었을 때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죠. 중요 부분 착오냐 아니냐 가지고. 근데 백구조에는 중요 부분의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착오가 있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서에는 또 뭐라고 해놨냐. 감 넣어. 착오 안 넣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근데 이 중대한 과실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지 않아가지고 한번 싸우고 두 번째 2라운드 뭘 갖고 싸워요?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이거 나중에 구별해야 되죠. 또 하나는 그냥 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중대한 과실. 그럼 보세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악의라고 했어요. 그렇죠? 악의. 모르고 있는 걸 선의라고 했어요. 근데 선의가 선의 과실이 있고 선의 무과실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백구조는요. 요 과실을 또 나눈 거예요. 중대한 과실하고 경과실하고 중과실하고 경과실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착오라는 건 일단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선의가 중요해요. 선의.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 착오가 된다 그랬으니까. 문제가 선의인 경우는 사실 이렇게 나눠줘요. 이때 선의 무과실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를 못한다 그랬으니까 과실이 없으니 취소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경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요때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X.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X. 과실이 있다가 두 갈래를 한다.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표현이 아주 까다로워요. 우리 민법 지문 중에는 흑백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 지문도 있어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보세요. 이거 국어인데, 이거. 이 틀린 지문이죠? 틀렸죠?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면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틀린 지문이라면 이게 옳은 지문이어야 되잖아. 둘 다 틀린 거예요. 이런 회색 지문이 있다니까, 민법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하자. 그 과실이 중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한다. 경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나눠서 꼭 기억하자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있다 없다 판단해야 돼요. 이게 일단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 항에서 또다시 이걸 누구한테? 선의의 제 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착오는 조문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특히 요놈 때문에, 요 중대한 요놈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문 확인했으니까 의의로 다시 돌아와서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니까 이게 착오라 그랬어요. 이때 이 착오의 유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표시가 다른 거예요. 이걸 표시상 착오라고 해요. 갑이 물건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주문서.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문서에다가 깜빡하고 공을 하나 더 썼어요. 표시 잘못했죠? 이 표시상 착오예요. 두 번째, 내용상 착오라고. 갑이 주문서에 1,000원에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원에 사겠다라고 표시는 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원을 한자로 썼어요. 이렇게. 이거 뭐죠? 중국 위안화폐죠. 중국은 원을 으뜸 원자를 써요. 지네 나라가 으뜸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뭘 써요? 둥글 원자를 써요. 둥글 원자를 써요. 그런데 나는 이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내용상 착오. 얼핏 보면 한글로만 읽으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이렇게 바꿔놔버리면 불일치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야. 왜?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 이거를. 내가 지금 표시한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걸 내용상 착오라 하고, 내용상 착오가 있다 보니까 표시까지 잘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둘 다 착오예요. 법률 착오, 계산 착오, 쌍방 착오, 사자의 착오,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동기 착오. 자, 동기는 아까 법률행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 동기가 의미가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하고. 이 동기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는 이유. 자, 동기의 착오는 어떤 건가?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을이 요 A 토지를 사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A 토지 매수 의사. 그리고 갑한테 가서 B 토지를 팔아라 그랬다면 불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일치해요. 이렇게 의사 표시는 일치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걸 왜 사고자 했는가, 을이. 이게 이유죠. 이게 동기예요. 공장 지려고. 그런데 이 땅은 공장 신축이 불가한 토지더라예요. 이걸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거. 요거를 동기의 착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 의사를 결정한 동기,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오는 의사 표시가 일단 불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기의 착오는 원칙 109조 착오다 아니다. 이 동기의 착오는 109조에서 말하는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본래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론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두 가지. 을이 갑에게 동기를 표시하여 갑이 알게 됐다.
을이 갑에게 나 공장 질 거다 라고 표시를 해서 갑이 알게 된 경우 하고요. 을이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 땅은 공장부지로 최적이다라는 말을 해. 갑이. 그럼 을은 땅 주인이 공장부지로 최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공장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을의 동기의착오가 갑에 의하여 유발이 됐어요.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는 게 달라요. 을이 갑에게 자신의 동기를 표시해서 갑이 알게 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을이 표시하지 않았지만 갑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하고 이 두 가지는 착오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을이 갑에게 나는 공장을 지을 거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에 이 땅에 공장을 짓도록 합시다라고 합의까지 해야 될까요? 이건 필요 없죠. 합의할 이유는 없죠. 합의까지 해야 착오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요 없고 표시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 잘 나와요 또. 동기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표시돼서 알려져서 범죄를 내고자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자 하는 합의를 갑과 을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갑과 을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71페이지를 보면 착오로 인해서 표시 109조 1항과 2항이 있어요. 그 1항의 중요 부분 박싱하고요. 더 중요한 거 밑에 거 중대한 박싱하고요. 중대한 세 글자를 생략한 채 출제 잘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두 줄. 그 다음에 2번 착오 유형의 양가로 1번 표시 착오가 있고요. 2번 내용 착오가 있죠. 그 내용 착오에 보면 평방미터와 평수를 같은 걸로 착각 이런 것들도 내용 착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5번에 동기의 착오가 나와 있죠. 기출을 먼저 보세요. 살짝 왼쪽. 뭐라고 돼 있어요? 동기의 착오를 이뤄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동기를 계약 내용을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합의까지를 요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다시 오른쪽 동기의 착오. 법률 행위한 이유가 착오가 있는 걸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 원칙.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오른쪽 예외 기업. 동기의 착오를 이뤄 취소하려면 표시돼서 알아야 된다. 나아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니은 설령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 부분 이냐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그게 취소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중요 부분일 것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쫙 나와 있고 한 장 넘겨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과 관련해서 또 76페이지를 가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거 뭐 이렇게 딱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착오의 유형까지 살펴본 거예요. 착오 요건부터. 자, 일단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까지 복습을 2번 하시라 그랬고요. 다음 주 진도표 어디까지로 돼 있어요? 복대리까지라고 되죠. 복대리까지 하고 오시면 돼요. 복대리까지. 네? 네. 진도표에 딱 맞춰서 나가진 않습니다. 그날 제 기분에 따라서 덜 하기 위해서. 예습 한 번은 꼭 이럴 때 보고 오세요. 복대리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